본 팟캐스트는 인터넷 검색을 토대로 만들어져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2018년 4월 7일 토요일 아소랑 11화 녹음 시작합니다. 와! 야, 와가 이제 우리 인상 같아. 제가 본 주제인데요. 오늘 일단 좀 깔고 갈게요, 제가. 이리저리 이제 대본을 쓰면서 봤는데요. 그냥 아무리 봐도 이거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뭐 갓오브라고 적긴 했는데 네, 갓오브 얘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처음에 시작은 그였어요. 게임의 소재는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본을 적기 시작했는데 원래 이제 갓오브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주제라고 이번에 이제 사탄이 북유럽 신화를 하니까 저희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뭘 해도 스포가 되더라고요. 이게 스포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분량이 적은 거예요. 이제 신화 역사 방송이 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게임을 너무 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이집트 편에서 한번 겪어봤거든요. 왜 하자 그래가지고 그거 투될까봐. 이집트 투될까봐 사람들이 그걸 그래서 우리가 왜 들어야죠 막 이럴까봐. 예, 뭐 일단 4월 20일 드디어 갓 오브 워 시리즈의 신작 갓 오브 워 4가 발매됩니다. 지금 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파크라이가 생각보다 점수가 메타 점수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지금 호불호가 너무 많이 갈리고 아, 판매량은 좋지 않았어요? 판매량은 좋은데 메타 점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 또 속았네? 메타 점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요리한테 속았네. 80점대가 지금 깨지기 직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떨어져서 80점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79점 나오면 역대 최초로 이제 70점대가 나온다고. 파크라이는 굉장히 평가가 늘 좋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 자체는 재밌고 파크라이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다들 호평일색이세요. 근데 문제는 이제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라고 할까요? 그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인왕에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DLC가 나오면 이게 하나의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아, 또 바이오하자드구나. 예. 전편 같은 느낌이죠. 이 스토리가 끝이 나긴 하지만 여기서 뭔가 끝이 아닌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즘 본편에서 떡밥을 뿌려놓고 왜 DLC에서 회수를 하냐고. DLC에서 외수를 많이 지금 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점수를 박하게 주는 것 같아요. 일단 독특한 건 갓 오브 4가 아니에요, 사실. 그냥 갓 오브 워예요. 부제도 없어요. 뭐 이건 뒤에 설명을 할게요.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아메리카 산하의 산타모니카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게임입니다. 언차티드와 라스트 오브 어스로 유명한 너티독도 이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아메리카 산하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전신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인수가 된 거죠. 합병되고 너티독으로 이름 바뀌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이거는 뭐 제껴두고요. 다음에 분명히 할 기회가 있는 회사입니다. 이 너티독. 다시 지금 뭐 라스트 오브 어스 2만 나와도 뭐. 라오2 때는 뭐 나오면 저희 방송 듣겠어요. 지금 뭐 유명하신 분들이 전부 다 라스트 오브 어스 2 이야기를 하시고 너티독 이야기를 할 건데 저희도 그때는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일단 이 너티독도 산타모니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게임 만들기 좋은가 봐. 근데 웃긴 건 이 산타모니카 스튜디오는 2014년 1월 29일부로 로스앤젤레스 남서부의 플레이아 비스타로 이전을 했습니다. 산타모니카에 없어요. 이미 거기 막 이름 정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미 정했어. 뭐 흔히들 갓 오브 워를 갓겜 그러는데 이 게임은 진짜 갓게임이에요. 왜? 아까 말했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신들이 나오는 게임이거든요. 신들이 뭐 난무하죠. 엄청 나와요. 사방에 피가 튀고 사지가 절단되고 엄청난 액션과 세부적인 디테일을 자랑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대한 스케일. 하지만 선정성과 폭력성이 강해서 유튜브에 지금 쓸 수 있나? 난 안 해. 그래서 안 샀어. 근데 플레이 시간 내내 꽉 찬 게임성으로 몰입도가 상당하고 빠져들 수밖에 없는 액션성, 박력이 넘치다 못해 처절한 연출, 말도 안 되는 그래픽, 거기에 어마어마한 스케일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표현력, 거기에 더불어 독특한 주인공 크레토스의 캐릭터. 크레토스가 가지고 있는 악한 캐릭터성이 이 게임을 진짜 재밌게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해요. 매력적이에요, 주인공이. 너티독의 게임처럼 연출은 정말 영화를 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화려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전편에 얘기하는 메탈기어 솔리드와는 다르게 동영상 위주로 만들어졌지만 리듬이 끊기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선정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몰입도가 높은 거 아닐까?
빠져들더라고.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첨가 거기다 OST까지 미쳤어. 소니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진짜 이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이렇게 믿고 맡기는 것 같아요. 그 EA랑 반대로. EA 놈들하고 반대로 EA 놈들은 믿고 안 맡기죠 절대로. 근데 네. 물론 이 연출에 신경 쓰는 모든 것은 저는 코지마 히데오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확실히 이제 시작은 코지마 히데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게임 만드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썼어요. 아예. 옛날에 파이널 판타지가 인기가 있었던 요인이 이제 코지마 전에 그런 연출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 있었는데 코지마가 나오면서 그런 걸 완전히 판을 바꿔버렸죠. 뭐 저희가 언제나 게임 스토리를 얘기를 안 하니까 게임 스토리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난 그럼 몰라. 자, 뭔가 하나라도 언급을 하면 핵심적인 스포가 많아서 그럼 이제 갓 오브에 얘기해서 스토리 얘기 못해. 특징? 얘기 다 했잖아요 지금. 이거 뭘 얘기를 하지 하다가 연출 뭐 얘기했고 액션성은 솔직히 뭐 좋다 안 좋다 떠나서 이거 자기가 해봐야 아는 거고. 그렇죠. 뭐 해봐야도 네.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알 수 있고. 거기다 뭐. 3인칭 시점이거든요. 호불호가 극명히 갈려요. 바이오하자드 미카미 시티 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너무 과거야 이야 시리즈를 너무 홍보 많이 해란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런 건 3인칭 게임은 일단 기본적으로 조작감이 굉장히 갈리거든요. 3인칭 강제 시점 게임 중에선 거의 최고의 카메라 각도와 조작감을 자랑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완성된 게임이에요. 정말 계산 잘했어요. 이 바이오 이런 애들하고 달라요. 자양자 이거랑 달라요. 진짜 조작감은 좋아요. 3인칭 게임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할만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물론 이제 그게 너무 싫으면 힘들 수 있겠지만 뭐 이제 시리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도 다 스포고. 근데 웃긴 게 또 이게 1부터 2, 3 어센션까지 나왔거든요. 후속작들이 사실상 1과 큰 차이가 안 나요. 후에 PSP라든가 다른 버전으로도 외전이 나왔는데 예, 1하고 그냥 거의 똑같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요. 잘 완성된 거는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많이 까였어요. 너무 우려먹는다. 그 어센션에서는 이 비판이 정점에 이르면서 거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라스트 오브 어스 체험판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제 친구가 사가지고 야 좀 코드만 좀 달라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끼워 넣으니까 욕을 먹는 거야.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거야 뭐 과거부터 하던 일인데. 예. 뭐 아까도 얘기했죠. 이 어센션에서 이 모든 비판들이 폭발합니다. 그 후 후속작이 없다가 갑자기 나온 후속작이에요. 물론 말이 갑자기지 준비는 꽤 오래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뭐 나오는 걸 봤을 때 4가 이제 기존 작품들과는 좀 다르다는 말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플스4로 당연히 3 리마스터 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플스 3판 3를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전 두 개 다 가지고 있거든요.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게임의 차이를. 그만큼 잘 만들었다는 거죠. 예. 정말 플스 3판도 그래요. 개발자를 갈아 넣었어 이거는. 프레임이나 뭐 해상도는 좀 바뀌었다고요. 프레임은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60프레임을 최대한 보존한다고 하는데 남은 건 그리스 로마시나 하나예요. 이제 저희가 할 만한 얘기는 플스 진영의 독점작으로서 플스의 명성을 한껏 더 높인 점도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의 판매량을 견인하는 역할도 분명히 했겠죠. 점작들이 다 공통적인 상황이니까 꼭 갓오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모넌이 나오고 난 다음에 플스4 프로의 물량이 정말 구하기 힘들어졌다는 거를 생각하면 다시 이제 좀 이제 안정화됐는데 초반에는 진짜 엄청났죠. 작품 하나가 시장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로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이집트 얘기했잖아요.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설명서 선생님 되지 않느라 이게 안 돼.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배워서 뭐다 어떻어. 사실 좀 그 그리스 로마 신화도 다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재밌는 부분은 재밌는데 지루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너무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일 수도 없어요. 특정 한두 개를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한 10분 얘기하면 끝나버려요 그냥. 야 그리고 이거 못 올릴 것도 많아. 불륜 이런 거 많아.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러냐면 이거부터 갓 오브 스토리의 스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그 신들의 성격이나 이런 걸 게임에 투영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신들 얘기를 하면 또 갓 오브의 스포일러가 돼버려요.
뭔 얘기를 하지? 그래도 이제 게임의 소재를 쓰는 배경, 설정 이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해보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예. 그래서 아무 말 대잔치란 얘기를 한 거예요. 너의 아무 말 대잔치지. 난 빼줘. 자, 그래서 얘기하는 흔히들 말하는 게임의 단골 소재들이 있습니다. 판타지라든지 뭐 중세시대죠.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전국 시대 때 예, 이야기가 그때 얘가 뭐- 좀 많이 나오죠. 예. 그리고 뭐 무협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삼국지 뭐 여러 가지로 주로 많이 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 볼게요. 시작은 J.R.R. 톨킨 얘기부터 해야 돼요.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풀네임이 뭐 일단 발음은 나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더라고요. 존 로널드 루엘 톨킨. 미들네임까지 있구만. 지역이나 영국식 뭐 미국식에 따라서 발음은 좀 다를 수 있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세계 3대 판타지 소설. 이 사람 거는 안 찾아봤어요. C.S. 루이스의 난이의 언덕이. 어슐러 르고아. 예, 이름 좀 어렵죠 이분이. 예. 어스시의 마법사. 톨킨이 만든 반지의 제왕. 이 세 개를 묶어서 세계 3대 판타지 소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왜 반지의 제왕 얘기를 하냐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모르는 분 있을까요? 알기는 다 알겠죠. 골룸 나오고 막 골룸 여기 뭐 나오죠. 프레셔스 쌓고 막 다 알잖아요. 흔히 판타지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오크나 엘프 뭐 더프하고 뭐 용 나오고 뭐 이랬죠. 예, 드래곤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판타지라고 하면 이렇게 중세시대 배경에 여러 종족이 섞여서 나오는 이런 장면을 떠올리죠. 몬스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난 아니야. 다크 소울이야. 소울이 필요해. 그것도 막 몬스터들 나오잖아. 용 나오고 그러잖아요. 용들이야 밥이야. 그냥 몇 방 때리면 야 발톱만 깎으면 죽어. 자,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나요? 이 개념들은 어디가 시작일까? 미역이 형은 뭐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반지의 제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톨킨이 수십 년간 집필한 실마릴리온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호빗, 반지의 제왕, 실마릴리온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어요. 보통 반지의 제왕이 가장 유명하다 보니 반지의 제왕을 꼽아요.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하기도 했고요. 이 세계관을 비유한 표현이 반지의 제왕은 나무 한 그루다. 호빗은 나무의 뿌리 한 줄기다. 그리고 실마릴리온은 숲이라고 표현해요. 결국 완성 못 하셨죠. 예. 아쉽게도 예 완성을 못했어요. 왜? 집필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이게 뭐 좀 안타까운 게 그 이렇게 누군가 이어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 근데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스케일이면 누군가가 받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많이 받으려면 이제 도제로 해가지고 예, 계속 서로가 이게 그 상의를 하는 스승과 제자의 상의를 하면서 이제 글을 써가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거 실마릴리온 나중에 이제 나오긴 나왔는데 스케일이나 분량을 따지면 반지의 제왕의 이 사건들이 이 작품의 한두 페이지 수준이라고 합니다. 톨킨이 살아생전 이 소설을 출판하고 싶었는데 상업성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아서 결국 출판을 못했어요. 너무 큰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면 예, 그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런 그 상업성을 좀 띄려면 좀 많은 스피드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반지의 제왕 소설을 보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설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그게 좀 고전의 글 쓰는 스타일 분들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근데 그걸 바꿔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그때는 호빗이라든지 오크라든지 엘프, 드워프에 대한 게 세상에 없을 때예요. 개념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과정인데 만드는 과정이다 보니까 설정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게 어떤 건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봐버리니까 재미가 없죠. 걸리버 여행기도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소설책으로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세세한 묘사라든지 항해 일지, 그러니까 항해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요. 근데 별거 없어요. 그냥 계속 배 타고 가는 건데 거기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지금 글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장황하게 늘어놓거든요. 그게 그 사람한테 이게 글을 이제 전달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요약본과 분절 단위의 자료들만이 전해질 뿐이래요. 출판하지 못한 요약본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톨킨의 사후 그의 아들이 미완성의 원고를 축약해서 출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설이 아니에요.
자, 그럼 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톨킨은 북유럽 신화를 바탕으로 자신의 작품 속에 오크, 호빗, 엘프, 드워프 등을 창조해냅니다. 아까 미리 얘기했죠? 설정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했죠? 거기 뭐 엘프와 드워프는 사이가 나쁘다. 엘프는 활을, 드워프는 도끼를 잘 쓴다 등의 심지어 미스릴이라는 광석마저도 말이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이 모든 설정이 이 반지의 제왕에서 왔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은 정말 자연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이 책은 아까 얘기할 때 더 붙이면 호빗의 담배 문화만 미치듯이 길게 적어놓게 됐어요. 소설에. 그러니까 장황하게 쓴다니까요. 네. 예. 그리고 엘프의 룬문자 등 이런 것들도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신 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쓰면 예, 바로 빠꾸 맞습니다. 바로 빠꾸 맞아요. 그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원작이 이제 얼음과 불의 노래라는 소설인데 그 소설이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해요. 톨킨은 원래 작가이기도 했는데 언어학자이기도 했거든요. 이제 슬 감이 오시죠? 왜 톨킨이 판타지 아버지라고 불리는지 알겠죠? 현재 이 작품의 실마리움 아까 얘기했죠? 영화에 대한 떡밥이 늘 존재합니다만 내용 자체가 너무 엄청나고 길고 장황해서 사건 하나하나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게 영화가 과연 가능할까? 거기다 판권을 가진 아들이 영화화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톨킨의 팬들을 톨키니스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마릴리온의 영화화는 모든 톨키니스트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떡밥은 존재하는데 과연 되긴 하겠냐? 내가 살아생전 이 실마릴리온의 영화를 보는 것이 꿈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톨키니스트들의 이제 꿈이기도 한데 상업적으로 실패를 한다면 상업적으로 모르겠네 이건 이제 너무 다 스케일이 커서. 예, 상업적으로 실패를 한다면 이게 그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스티븐 킹의 다크타워가 약간 그런 느낌이 나고 다크타워도 굉장히 긴 이야기거든요. 영화가 됐을 때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처럼 잘 흥행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화화 얘기 나오고 하니까 판권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좀 약간 복잡한데 톨킨의 생전 1968년에 자신의 작품 호빗과 반지의 제왕을 영화화, 연극화, 상품화할 권리를 유나이티드 아티스트라는 영화 제작사에 당시 돈 10만 파운드에 매각을 했다고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약 2억 정도의 가치라고 합니다. 너무 싸죠? 근데 이 사례가 유명해진 이유는 국내 TV 프로그램 중 스펀지 때문인데요. 실제 내용은 스펀지에서 말한 거랑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스펀지에서 말하기는 톨킨이 이건 영화 어떻게 해? 못해. 라는 생각으로 그냥 당시 세금 문제가 좀 엮여 있는 것 때문에 이 세금을 낼 돈이 필요해서 그냥 싸게 넘겼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이 근거가 독일에서 2002년에 발매한 책 독일어를 몰라서 원제를 못 읽겠습니다. 넘어가. 예, 여튼 국내 번역명은 도둑맞은 아이디어라는 책이 있어요. 현재 2003년 시공사 출판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지의 제왕의 판권이 넘어간 과정과 영화 제작에 대한 후손들의 반응을 전했지만 실제와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그게 딱 전달되는 게 또 쉬운 건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만 꼽자면 후에 영화화를 한 사울 자인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또 회사도 만들었고요. 단독으로 판권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호빗은 이미 복잡한 계약 조건으로 유나이티드 아티스트에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왜냐면 반지의 제왕을 영화한 건 결국 사울 자이언츠거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먼저 나왔어요.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막내 아들 크리스토퍼 톨킨의 반응은 굉장히 실망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거가 없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망했거든요. 영화처럼 좀 성공하기가 저는 계속 어렵다고 보는 게 영화에서 나오는 배우들이 연기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사울 자이언츠는 이때 애니메이션의 실패로 큰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반지의 제왕은 1950년에 출판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크리스토퍼 톨킨은 영화로 인한 반응을 걱정하여 프랑스로 이주한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인 1970년대 중반에 프랑스로 이미 이주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틀린 내용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톨킨 사후고 그의 아들인 크리스토퍼 톨킨은 실마릴리온과 그 후 다양한 설정집과
소설을 출판 후 톨킨의 저작물을 레전더리움이라는 하나의 세계관으로 정리하고 이 세계관에 속한 모든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했으니 그것이 톨킨 트러스트 재단입니다. 재단을 하나 세우게 되죠. 네. 예. 톨킨의 유산을 관리하는 재단이라는 거죠. 호빗 반지의 제왕의 판권이 유나이티드 아티스트에서 후에 사울 자이언츠 컴퍼니로 합쳐졌고 뭐 사울 자이언츠 컴퍼니가 다 이제 샀겠죠. 사울 자이언츠는 이 라이센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톨킨 엔터프라이즈라는 계열사를 설립합니다. 결과적으로 다들 알다시피 영화가 초대박이 납니다. 제가 얼핏 봤을 때는 6조 단위였어요. 수익이. 하여튼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면서 저작권 문제가 터졌어요. 문제 요지는 톨킨이 생전 계약 시 수익의 7.5%를 로열티로 받기로 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이 소송은 7,500만 파운드, 약 1,122억을 받고 정리가 되는 듯 했으나 후에 게임 쪽의 무단으로 저작권이 사용됐다는 이유로 또 소송이 걸리게 돼요. 그렇죠. 이거는 좀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잘못하지 않았나 판권을 가지고 있는 쪽이. 그러니까 당시 계약의 상품화를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거기에 디지털은 그때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디지털은 당연하죠. 다시 계약을 해야 된다. 다시 당연히 해야 되죠. 예, 예. 이런 걸 문제 삼았던 거죠. 근데 막 온라인 카지노 같은 곳에 반지의 제왕 캐릭터들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품위를 손상시켰으니 배상을 하라는 식으로 나온 거죠. 이 크리스토퍼 톨킨이 영화화에 대한 실사화에 대한 회의적인 그 반응을 보인다라는 게 지금 이 소송 때문에 나오는 여론인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데 피터 잭슨이 반지의 제왕 이제 이후 실마릴리온의 영화화에 대한 이제 인터뷰를 비슷하게 한번 했나 봐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실마릴리온의 판권까지 우리가 딸 수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회의적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판권의 판매 과정이라든지 너무 얘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다 보니까 또 너무 옛날 일이고요. 번역 과정에서 또 계속 또 와전이 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얽히고 설킨 이야기라서 풀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저희가 나열만 하는 거지 저희가 결론을 왜 안 내리냐면 톨킨의 자녀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소송을 진행한 거라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도 왜 몰라요.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소송 문제들이 있었고 현재 그랬 때문에 이 반지의 제왕 관련된 건 판권이 좀 복잡해요. 이 호빗과 반지의 제왕을 기반으로 자체 세계관을 구축, 이 이유, 이 세계관을 활용한 컨텐츠를 다 묶은 걸 레전더리움이라고 했죠. 이 레전더리움의 세계관이 아닌 독자적인 세계관으로 미드러스라는 게임을 출시하게 됩니다. 미드러스 아시죠? 그 랩 배틀. 끝나잖아. 투머치 토크들. 현재 이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고 뭐 게임 자체가 그 전작 같은 경우는 반응도 굉장히 좋았죠. 문제는 최신작이 뭐 투머치 토크, 뭐 랩 배틀 뭐 안 좋은 평가도 있지만 오크가 문제야. 실마릴리온과 대치된 내용까지 나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원작의 설정을 깨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톨키니스트들은 미드러스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땐 이게 문제인데 톨킨이 이미 만들어놓은 세계관이 너무 이제 완전해서 이거를 이제 틀어서 다른 창작물을 만드는 것들을 그러니까 삼국지 팬들하고 비슷한 거야. 바꾸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미 삼국지가 정사를 기반으로 각색한 작품인데 뭔 삼국지를 망쳤니 막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 진짜. 근데 삼국지가 하고 좀 다르긴 한 게 사실 이건 톨킨이 본인이 만든 세계관이니까 좀 다른 개념이긴 하죠. 왜냐면 흔히들 말하는 원본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근데 뭐 러브크래프트는 좀 또 다른 이야기인데 러브크래프트도 이제 세계관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이제 인정을 받는 건데 러브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세대 다음 세대 작가들이 세계관을 넓혀가기 시작하거든요. 새로운 신도 만들어내고 언급만 한 부분을 구체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진짜 제대로 된 지금 하나의 틀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이제 대장금 같은 건데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대장금에 관련된 언급이 한 줄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실록이 한 줄 나오죠. 그걸 드라마화 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러브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런 걸 소재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임들은 그러니까 세계관을 따오고 거기에 그 하나의 이제 번뜩임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의 그 작품을. 자 이제 약간 좀 희망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최근에 반지의 제왕이 드라마로 제작될 예정인데요. 이 드라마 제작을 위해 아마존은 모든 판권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역시 아마존이 대단해. 미드러스 게임을 제작한 게 워너브라더스거든요. 근데 이 워너브라더스는 모 회사가 타임워너예요. 근데 이 타임워너 산하에 영화 제작사인 뉴라인 시네마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톨킨 트러스트 재단 있죠. 그리고 출판사 하퍼콜린스, 영화 제작, 그리고 재단, 그리고 출판사, 이 세 집단이 함께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뭔가 아까 나왔던 이름들 다 나왔네요 지금. 자 그러면 솔직히 얘기할게요. 어떤 데서는 톨킨 재단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데서는 톨킨 트러스트 재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사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근데 제 생각은 같은 곳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대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워너브라더스는 이쪽은 다른 쪽 판권, 그리고 톨킨 트러스트 재단은 지금 톨킨의 자녀들이 하고 있는 그쪽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마존이 이 모든 판권을 산 거예요. 역시 돈이 많아야 돼요. 모일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아마존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네요. 이게 누군가가 진짜 크게 그림을 그리고 이거를 장기간에 걸쳐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나를 뭉치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 드라마 제작을 보면 톨키니스트들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말하는 건 반지의 제왕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권이라 계약이라는 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저는 확실합니다. 제가 분명 틀린 점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대본을 쓰면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네, 뭐 이건 어쩔 수 없죠. 예. 명칭이 통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사들마다. 그리고 나오는 인물들마다 또 발음이 다 달라. 차라리 원문으로 적어놨으면, 그러니까 이름만은 영어로 적어놨으면 좀 더 안 헷갈렸을 텐데. 뭐 그거 가지고 야 호날두, 노날두, 호나우두 야, 그 친구 이름 3개야. 그러니까 그냥 저 명칭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치라든가 이런 거 너무 믿지 마시고 그냥 흐름만 봐주세요. 그러니까 판권이라든가 이런 게 생겼고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걸 왜 길게 얘기하느냐? 솔직히 저희가 다시는 반지의 제왕 얘기를 안 할 것 같거든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는 김에 좀 길게 하는 건데 왜? 근데 게임 얘기를 하려면 이 얘기는 언젠가 반드시 해야 돼요. 야, 이거 너무 단정 짓지 마. 이거 혹시 아마존에서 해가지고 드라마 초대박 나면 우리 이야기 또 할 수도 있어. 왜냐면 이거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2편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걸 키라고 다시 해야 돼. 자, 앞서 얘기했듯이 이 톨킨의 세계관을 벗어나는 판타지 설정을 명영을 몇 개나 보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세시대의 판타지라고 하면 이 톨킨의 세계관을 벗어나는 작품이 거의 없죠. 예. 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갖다 쓰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자연스러워졌고. 톨킨의 세계관을 벗어나는 판타지는 거의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이 판타지 설정에. 하지만 레전더리움의 세계관을 잘못 인양하면 바로 법적 분쟁으로 갑니다. 뭐 기본 설정도는 오마주라는 걸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게 있어야 되죠. 왜냐면 이제 보페라가 됐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 또 사람들 가만 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미스릴은 스펠링을 조금 바꾼 걸로 해가지고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대요. 법적 분쟁을. 그러니까 그대로 갖다 쓰지 말라 이러는 거죠. 막 엘프나 드워프를 쓴다고 해서 문제가 지금 생긴다면 뭐 괜찮은 작품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것도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F나 더프 자체가 완전 자기 고유 창작물은 아니라서요. 예, 뭐 그렇죠? 하지만 그 용어라든가 이런 걸 정리하기는 했으니까 또 애매한 문제긴 하죠. 근데 네, 어렵죠 저거. 네. 만약에 이제 톨킨의 세계관을 쓰면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왜 다 쓰고 있지 않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 판권 문제를 얘기 드린 거예요. 말씀드렸죠? 아무 말 대잔치라고. 압니다 저도. 대체 이게 크레토스랑 무슨 상관이 있어? 왜냐 그러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 톨킨의 세계관이 어떻게 게임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TSR이라는 회사에서 최초의 RPG 시스템인 던전 앤 드래곤이 발매가 됩니다. 이것도 어쌔신즈 크리드처럼 원래는 던전즈 앤 드래곤즈인데 한국에서는 그냥 다 던전 앤 드래곤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요. 현재 TSR은
매직 더 게더링을 만든 위자드 오브 더 코스트라는 회사에 합병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흔히들 말하는 TRPG, 테이블 롤플레잉 게임, 이것을 위한 룰북, 설정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타지 세계관의 규칙과 설정, 수치를 도입해서 게임화한 최초의 RPG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상 지구의 모든 RPG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TRPG이기도 하죠. 개발자인 게리 가이객스가 반지의 제왕을 TRPG화 하려는 게 목적이다라고 설이 가장 널리 퍼져 있지만 실제 본인은 극구 부인합니다. 자신은 SF 장르 덕후이고 당시 SF, 판타지 펄프 픽션, 그러니까 펄프 픽션이 뭐냐면 1896년부터 1950년대 사이에 주로 나오던 펄프 매거진이라는 저급 종이로 찍어 만든 싸구려 소설 잡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잡지에 담겨있던 단편 소설들을 펄프 픽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저런 것들이 좀 많았죠. 실제 유명한 작가들이나 유명한 제작자들이나 유명한 개발자들이 이 펄프 픽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히어로물도 이 펄프 픽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국내의 뭐 장르 소설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판타지나 무협 소설 같은 걸 장르 소설이라고 해요. 지금은 이제 이게 이제 전부 다 웹화 됐죠. 본인은 이 펄프 픽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빗과 하플링, 발로그와 발러, 미스릴과 미스랄, 엔트와 트렌드 등 톨킨의 저작권을 도용했다가 수정당한 전례가 있으니 저작권 때문에 발뺌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영향을 안 주진 않았고 절대적이지도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왜냐면 실제 반지의 제왕과 던전 앤 드래곤즈는 약 25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즉 제 생각엔 반지의 제왕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펄프 픽션을 썼고 그 쓴 글을 던전 앤 드래곤즈 개발자인 게리 가이객스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저 당시 펄프 픽션에 나오는 판타지 세계관도 거의 대부분이 반지의 제왕에서 영향을 받았거든요. 결국 이 던전 앤 드래곤즈도 후에 자신들의 세계관을 무단 사용한 회사들을 저작권 문제로 고소 많이 했어요. 당했거든 자기들도. 네,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예. 다만 고유의 명사나 세계관 등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니 혹시 소설이나 게임 쪽 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 만화인 바스타드가 이 문제를 크게 겪은 적이 있대요. 국내 판타지 작가들도 이 문제가 엮여서 무기한 연기된 소설도 있다고 합니다. 드래곤 라자도 이 문제를 수정하고 오픈 게임 라이센스를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 D&D가 어떤 느낌으로 게임을 하느냐 궁금하실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지금은 TRPG를 겪어보신 분들이 더 적을 거예요. 훨씬 적겠죠. 거의 안 하죠. 예, 제 또래도 거의 없거든요, 사실. 예. 아마 제가 봤을 때 형 또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거의 이제 바로 컴퓨터를 이제 잡았던 예, 제 시기. 컴퓨터 네, 게임기가 세대라. 예, 있었던 시대라서 저희 때는. 예를 들어 제가 힘 15의 인간인데 롱소드를 들고 묘경을 때린다고 칩시다. 야, 롱소드 최강의 무기잖아. 숏소드 아니었어 그거? 숏소드는 너무 짧아. 조금 길어야 돼. 근데 묘기형의 방어력이 0이라고 치면 롱소드의 데미지는 8면체 주사위를 굴려서 계산하고 그 나온 값에 제 힘 보너스를 더하고 다른 능력치에 대한 명중치 보정을 더한 후 묘기형의 방어력을 빼서 그 값으로 명중 혹은 빗나감 그리고 데미지를 계산 나도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모든 수치와 계산법을 넣은 책이 던전 앤 드래곤즈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부분을 사람이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수치라든가 이 계산법이 그 책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방법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책 안에는 게임을 하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배경 그리고 다양한 몬스터들도 다 수치화 해놨어요.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한 명이 게임 마스터를 맡으면서 남은 사람들에게 하나씩 과제를 던져주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티폰의 파티는 용산 던전에 입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 마스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티폰이 묻겠죠. 던전하는 인기척이 있습니까? 게임 마스터는 대답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유저가 도둑에 탐색을 쓰겠습니다. 게임 마스터가 그 스킬을 쓰기 위해서 주사를 굴리라고 얘기해요. 그럼 주사의 숫자에 따라서 탐색의 성공 여부를 따지고 성공했어요. 일단 입구에 양아치 한 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유저는 묻죠. 양아치는 적대적입니까?
게임 마스터는 말합니다. 아직 알 수 없으나 유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다양하게 보던 그런 일련의 하나하나의 과정을 책 읽듯이 모든 걸 다 그렇죠. 이제 풀어서 하고 있죠. 그럼 유저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양아치가 피고 있던 담배를 손가락으로 튕깁니다. 내성 굴림을 위해서 주사위를 굴려주세요. 성공하면 피하고 아니면 뭐 맞고 이런 맞고 건데 이런 거겠죠. 예. 뭐 대표적으로 파이어볼 같은 경우가 내성 굴림에 성공하면 벽 혹은 바닥으로 누웠다라는 걸로 판정해서 데미지가 반이 돼요. 주사를 굴려서 수치가 잘 나와서 가까스로 담뱃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전투에 들어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도망칠 거냐 전투를 할 거냐 이런 걸 묻는 거죠. 대충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TRPG는. 사실 완전 옛날 고전 RPG 게임은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제 따온 거니까. 뭐 제가 약간 잘못된 부분이 없진 않겠지만 그냥 이런 느낌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안 해봤거든요. 저도 이거를. 그렇죠. 뭐 그렇죠. 아니 왜냐면 혼자서 못해요 이건. 예, 혼자서 할 수 없는 게임이죠. 그 드럼캐스트가 나오게 된 그 이유가 그 드럼캐스트 제작자 디렉터분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러니까 혼자서 이 TRPG를 할 수 없을까라는 발상에서 그렇죠. 시작해요. 원래 이제 그 예. 컴퓨터 RP가 그렇게 시작했죠. 드래곤즈 크라운이라는 게임을 해보시면 알겠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나레이션을 해요.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마을에 뭐가 있으면 누가 있습니다. 이게 게임 마스터의 역할이에요. 드래곤즈 크라운은 그렇게 하고 네. 드럼캐스트는 이제 동작 하나하나를 다 지정해야 돼요. 말하고 죽고 그렇죠. 문 열고 그리고 선택문 예스와 노 하고 아. 주문도 일일이 하나씩 다 지정해 줘야 되고, 지금이야 뭐 다 편하게 됐는데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묘경이 말한 대로 최초의 컴퓨터 RPG는 그냥 TRPG를 이렇게 옮겨놨어요. 컴퓨터. 네, 맞아요. 컴퓨터에 옮겨놨어요. 네. 혼자서 할 수 있게끔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할 거를 컴퓨터가 대신해 주는 것뿐이죠. 게임 마스터가 설정해야 되는 배경이나 진행을 이미 게임에다 다 프로그램해서 넣어놓는 거죠. 루트를. 그래서 초기 컴퓨터 RPG는 주인공이 마법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마법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예외가 있을까봐 저는 깔아둔 거예요. 왜냐면 주인공이 검사해봐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지잖아요. 보통 뭐 둘 다 쓰거나 칼과 마법을 둘 다 쓰게 해놓거나 아니면 직업을 분리해놔서 파티원으로 구성하게끔 만들어 놓거나 그런 식으로 했죠. 예. 마법을 단계별로 나누고 효과와 종류를 수치화한 것도 던전 앤 드래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매직 미사일, 파이어볼, 메테오 스웜, 라이트닝, 체인 라이트닝 등 이 모든 명칭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거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사실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안 써놨는데 이거는 제가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던전 앤 드래곤에 멱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한다고 쳐요. 그 룰북에 멱이에 파이어볼은 쓰면 안 돼요. 파이어볼이라는 명칭은 써도 돼요. 그러니까 고유 명사가 아닌 이상은 써도 돼요. 그러니까 파이어볼은 일반적으로 쓰는 명사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두 개 합쳐놨다고 해서 자기 거라고 말하고 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이때 마법 시스템은 지금과 좀 다릅니다. 여기서 발더스 게이트 같은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면 좀 알겠지만 아마 모른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드리겠어요. 그 당시는 메모라이즈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마법사 캐릭터 능력치에 따라서 뭐 레벨이라든가 이미 배워둔 마법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스콜이나 이런 걸로 이용해서 옮겨야 돼요, 마법을. 자기 마법책에 적어두는 거죠. 옮겨둔 마법을 정해진 숫자만큼만 기억을 해서 쓸 수 있어요. 이 정해진 숫자는 안전한 장소에서 숙면을 취한 후 기상해서 명상을 통해 다시 채운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척에 몰려두면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거? 하루에 한 번밖에 쓰지 못하지만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군. 예, 마법을 이런 식으로 썼어요. 하루에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거죠. 다만 1서클 마법을 내가 4개밖에 기억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매직 미사를 4개를 채울 수도 있고요. 매직 미사를 2개와 수면 마법과 참 마법, 그러니까 매혹 마법 이렇게 나눠서 종류를 바꿔서 4개만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이 마법 스크롤을 이용해서 옮겨 적지 않으면 이 마법을 아예 메모라이즈 할 수도 없죠. 원래 마법 시스템이 이랬어요. 자, 느낌 오시겠죠? 이게 원래 SF 세계관에서 온 거라고 하는데 자, SF는 거의 몰라요. 나 SF 소설 좀 읽었는데 이런 거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거의 뭐 몇십 년 전 이야기인 거죠. 그 당시 이제 펄프 픽션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스타워즈 이런 것보다 더 이전이에요. 여튼 마법이 제약이 이렇게 많았어요, 원래. 이 위저드리와 울티마를 통해서 조금 더 편한 시스템으로 바뀌긴 했어요. 그 파퓰러스라는 게임에서 마나라는 용어가 최초로 쓰였다고 합니다.
당시 뭐 매직 포인트, 멘탈 포인트, 마나 포인트라는 단어들이 막 섞여 쓰다가 현재는 거의 마나 포인트로 통일이 됐죠. 근데 이 판을 또 어떻게 보면 뒤집은 게 디아블로예요. 디아블로는 원래 처음엔 턴제로 진행했는데 당시 거의 웬만한 게임은 다 턴제였어요. 뭐 기술적인 한계도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엔 또 유행이기도 했고, 턴제로 가냐 실시간으로 가냐의 문제가 회사에서 투표로 이루어졌냐 아니면 뭐 그 당시 이제 회사의 반대로 실시간으로 바뀌었냐 이런 설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결국 결론은 빌로퍼가 투입함으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가닥이 잡힌 후 또 이게 하룻밤 사이에 뜯어 고쳤냐 몇 시간 만에 뜯어 고쳤냐 라는 말도 또 있긴 하지만 결국 실시간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칼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거 멋진데? 라는 반응으로 그때부터 확실하게 실시간으로 개발이 진행된 게임이에요. 좀 독특한 설정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지금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 듣는 분들은 지루할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안 그런 게임이 어딨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때는 안 그랬다니까요? 네, 그때는 좀 이게 획기적이었죠, 그 당시에는. 사실 마법사가 아닌 전사가 주인공이라는 게임도 몇 개 안 됐던 시절이에요. 뭐 턴제가 많은 시장에서 실시간 게임이라는 걸 내놓으면서 정말 디아블로는 게임계 역사에서 획기적인 시도를 하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아이템이라든가 던전 이런 구성 방식도 로크라이크 게임처럼 일정 규칙에 따라서 랜덤 생성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당시 굉장히 지루함을 줄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마법마다 소모 포인트를 주고 MP를 소모하는 형태로 마법을 쓰는 방식을 간소화시켰어요. 근데 이게 디아블로가 원조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물론 실시간 액션 쪽에서도 디아블로가 원조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시간 액션 RPG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 중에 하나가 디아블로인 건 확실해요. 많이 팔렸죠. 그 이후 네. 정말 많은 게임이 디아블로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좋게 제일 잘 잡은 설정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요. 네. 지금도 디아블로가 준 충격은 유효하고요. 즉 지금의 판타지 게임들의 설정을 만든 건 톨킨이고요. 그걸 수치화하고 정립한 게 던전 앤 드래곤이고요. 이것을 실시간으로 제작해서 많은 영향을 준 게임이 디아블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많은 게임들은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세계관과 설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타지 계열의 역사는 이렇다고 할 수 있어요. 엄청 길게 얘기했죠?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 야, 이게 크레딧이랑 뭔 상관이야? 사실 근데 큰 얘기는 다 했어요. 왜냐면 그만큼 던전 앤 드래곤이나 톨킨이 준 영향이 더 크거든요. 그 외에 많이 쓰는 소재가 이제 역사적인 것들 있죠. 그만 전국시대라든가 뭐 대표적인 건 삼국지가 있죠. 삼국지라는 소재를 쓰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가 설명 없이 거의 완성된 세계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죠. 워낙 유명해서. 두 번째, 저작권이 없습니다. 공짜죠, 공짜. 원작자가 돌아가신 지 너무 오래됐어요. 정말 예, 진짜 옛날 이야기죠 이때. 톨킨은 후손이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느 정도 자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소설 같은 경우는 다른 작가가 쓴 작품과 너무 유사하게 하고 이러면 출판사에서 애초에 안 받아주죠. 사실 삼국지라고 자기가 소설을 쓰고 싶으면 그런 기존에 있던 것들은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원작도 있고 해석한 작품도 많다 보니까 자신이 그것과 다른 해석을 한다는 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가 않죠. 게임은 더 불리하죠. 시스템 자체를 그냥 베끼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너무 어마어마한 장점이죠. 이런 건 같은 이유로 신화같이 오래된 작품들은 이런 저작권에 자유로운 편입니다. 근데 의외로 그리스 로마 신화 계열의 작품은 많지가 않아요. 모바일 쪽엔 좀 있더라고요. 어쌔신 크리드는 그냥 역사라고 봐야겠죠. 역사 쪽이고 자기들 재해석하고 막 이런 거. 각색된 부분이 많아서요. 뭐 대항해 시대도 역사적인 소재에 몇몇 기존 인물들을 모델 삼아 만들어진 거예요. 그대로 쓰진 않았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스펠링이나 이런 걸 좀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작권에 있는 걸 피하려면. 아마 대항해 시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뭐 바꾸기도 하고 재해석을 하면 괜찮다고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땡겨오면 자기들이 설정 잡기가 편하죠. 왜냐면 하나부터 10까지 창조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유명 만화인 원피스조차도 몇몇 캐릭터들은 실제 해적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친숙하고 재밌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설정을 땡겨왔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거부감이 없고. 뭐 SF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골자로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스타워즈 같은 경우인데, 원래 스타워즈는 2차 창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대했어요. 루카스 자체가 좀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상업적 목적이 아닐 때는 관대했죠. 팬픽이나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디즈니로 갔기 때문에 이 2차 창작 팬픽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디즈니는 위험합니다. 괜히 무인도에서 빠져나오고 싶으면 SOS를 적는 것보다 미키마우스 그림을 그리면 더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솔직히 뭐 스타워즈는 루카스가 만들었다기보단 팬들과 같이 만든 영화예요. 예를 들어 아주 뛰어난 팬의 2차 창작물이 후에 본편에 그 설정이 그대로 차용된 경우도 있거든요. 뭐 SF 쪽은 제가 확실히 뿌리가 어디다 말을 못하겠어요. 스타워즈의 강팬이긴 한데 그 외에는 제가 몰라요. 그 뭐죠? 스타워즈 말고 또 유명한 거 하나 더 있잖아요. 스타트랙? 예, 그건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협 쪽 이야기도 거의 뭐 설정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무협 쪽 원조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요. 누가 원조인지가. 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파, 사파 나누고 뭐 소림사, 무당파, 화산파, 개방, 마구교 이런 식으로 기본 세계관이 통일한 경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김용 아저씨 아닐까? 예, 저도 그 김용 그 선생님이 원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제가 확신은 안 할게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무협 설정 같은 게 이제 그냥 중국에서 이제 그냥 뭐 글 쓰시는 분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썼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형 말대로 진짜 만약에 김용 그분이 그 원조라면 굉장히 관대하신 분이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 제가 말했듯이 이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이게 정립을 해서 자기가 쓰긴 했지만 그냥 그 전에 다른 사람들도 그냥 편하게 썼던 거죠. 예. 일단은 삼국지 쓰듯이. 예. 김용 그분의 설명을 좀 더 하자면 뭐 신조 뭐였지? 신조협력전하고 뭐 의천도령기 예. 하고 뭐 그 영웅인가 그렇죠. 큰 이야기에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 이름들이 챕터 부제, 같은 거고. 예, 부제 같은 거죠. 예. 뭐 세계관 이런 건 저희가 누가 주인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예. 그분 영향을 뭐 지금 무협 쓰시는 분들이 거의 다 많이 받았죠. 예. 자 이제 갓오브 4는 아 드디어 갓오브 법이다. 끝날 다 됐는데? 원래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기반한 스토리였는데 4부터는 북유럽 신화에 기반한 스토리와 설정으로 간다고 합니다. 톨킨 이야기의 시작이 북유럽이었으니 드디어 한 바퀴를 돈 거예요. 기존의 3인칭 고정 카메라가 아닌 숄더뷰, 흔히 말하는 TPS 형태의 게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몹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울라이크 때문에 이놈의 프롬이. 근데 뭐 기존의 크레토스를 생각하면 상상이 안 가는 형태예요, 사실. 그래서 크레토스가 이제 나이 든 형태 이거를 이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죠, 뭐 드래곤볼처럼 뭐 하나 벗으면서. 근데 그 뭐지 그 액션 게임의 그런 난이도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일단은 공개된 영상에 보면 방패로 튕겨나는 등 패링 같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하긴 이제 어쌔신 크리드도 이제 그렇게 이제 소울라이크 형태로 약간 지금 액션이 변하고 있고. 아 여기서 이것만 살짝 섞읍시다. 다크 소울 1 리마스터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냥 리마스터입니다. 리메이크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원래 사람들이 이제 그걸 오해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PC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저 패치 버전과 리마스터 버전에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뭐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막 다크 소울 3 엔진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리메이크죠. 사실 리마스터가 아니라. 너무 제가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지금 들더라고요. 분위기가 크게 바뀐 거 없으면 안 산다는 분위기가 예. 아, 이제 하나의 게임이 이렇게 또 게임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지금의 리뷰로 보면 정말 잘 만들어진 하나의 액션 게임인 것 같기는 한데 과연 갓오브의 기존의 팬들이 이걸 용납하겠느냐 이건 모르겠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원원 이야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갓오브워도 이제 새로운 팬들을 못 받아들이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찌뽕 씨가 말했듯이 이미 완성된 시스템을 계속 꾸려먹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뭔가 변화와 또 새로운 유저를 못 받아들이면 힘든 점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즉 바이오하드 7이 처음 나왔을 때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하나의 좋은 게임은 맞는데 그게 과연 전작을 즐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는 모르겠다가 지금 현재 리뷰들이에요. 사실 이거는 사람들이 그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이 좀 변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 시리즈를 한다고 해서 그 한 시리즈가 공통적으로 흘러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짜 4가 나오든 5가 나오든 6가 나오든 그럼 그 게임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산타 모니카의 반응도 바이오하자드를 만들었던 캡콤의 반응과 똑같아요. 리부트가 아니다. 챕터 2로 봐달라. 왜 넘버링이나 이런 걸 뗐냐. 바이오하자드 7도 7이 숨겨져 있어요. 뒤에 7이 붙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바이오하자드인 것처럼 이번에도 갓오브 4가 아니라 갓오브 워 넘버링 없고 부제 없고 나오거든요. 사실 갓오브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하다 보니 뭐 반지의 제왕 특집도 아니고. 야 제목 잘 적어야 돼 이거. 예. 거꾸로 써야 될 것 같아. 갓오브워로 본 반지의 제왕.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엘프, 드워프 이런 판타지의 개념이 언제가 시작일까 궁금했었거든요. 뭐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은 그 RPG라든지 이제 이런 판타지의 역사를 설명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거 모르는 분 의외로 많습니다. 뭐 보니까 이 편은 망하겠네요. 사실 갓오브 이야기 할 때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적어서 그런 이제 원류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기존에는 주제를 정할 때 좀 많이 서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한 다음에 정했는데 요즘에 서로 바쁘다 보니까 주제를 정할 때 사실 좀 이렇게 급하게 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게임의 소재에 대한 얘기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갓오브 스토리 자체는 지금 워낙 유명해서 저희가 원래 안 하기도 하지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신화나 이런 것들도 그냥 좋은 책 하나 읽는 게 좋아요. 예. 솔직히 리뷰 보잖아요. 이미 기존 작들 스포일러 다 해놓고 시작하던데. 속죠. 원래 대본 안 적었는데 아까 그 이제 러브크래프트 얘기를 살짝만 조금 해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저작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거는 안 찾아봤을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결혼을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식도 없고 그게 친척인지 친구인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후에 이제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제 그 당시 러브크래프트 그분이 이제 소설을 낼 때는 잘 안 팔렸어요. 잘 안 팔리고 사람들이 그냥 거의 관심도 없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후세에 사람들이 이 작품을 재평가하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설정이나 이런 걸 따와가지고 매력적인 2차 창작물이라든가 이제 그런 세계관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지금은.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 그 러브크래프트 소설을 읽고 지금 아까 퍼프피션 이야기 했듯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세계관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냥 러브크래프트 작가님이 단초만 던진 것들 아니면 소설에서 딱 한 줄 이름만 나오는 신들. 그렇죠. 그런 신들을 가지고 이제 다음 세대 작가들이 이야기를 길게 풀어냈거든요. 대장금이죠, 뭐. 대장금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 세계관이 완성된 그 신화기 때문에 심지어 블러드본도 영향을 받았거든요. 블러드본에서 나오는 신들이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설정을 그대로 가져다 썼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지금 말했듯이 이름 바꾸면 이게 바꿔줘야 돼. 안 걸리거든요.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고 없고를 따라서 그래도 그 정도는 예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설정을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눈치는 채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서 흘러간 거라서 저작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소재들이 그렇게 오고 그런 가정들과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뭐 RPG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역사 아닌 역사가 됐는데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방송이니까. 그럼 계속 망하는데. 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또 한 달 이내에 어떻게든 다시 또 다음 편을 얘기할 텐데 다음 편은 제가 어떻게든 좀 시간을 내서 좀 빨리 만나서 할 거고요. 그리고 좀 다음 편만큼은 좀 대중적인 소재를 좀 사용하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우리가 어떻게든 좀 숨통을 좀 틀어야지. 야구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저희가 아예 방송을 야구장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있었어요. 인정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제 혼자서 방송을 이끌어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티뽕 씨랑 같이 이제 합동 방송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고 있어요. 뭐 결정된 건 없고 다음에 더 진짜 대중적인 이거 다음에 진짜 대중적인 그런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의외로 먹힐 수도 있어. 몰라. 한 10분의 1이 또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야. 다음 달에 월드컵 코앞이라고요. 안 돼!
야구하고 월드컵 이야기를 또 해야 되네.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뭐 좀 더 사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좋다. 야, 위닝하고 피파 이야기를 언젠간 해야 되는데 지금 기회인 것 같아.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위닝과 피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서는 언제나 어렵네요. 네. 자, 그럼 안녕. 안녕.